여러분, 중동의 사막이나 동유럽의 초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계가 흔들릴 수도 있다고 느껴야 하는 진짜 도화선은 지금 이 순간 아마존 정글의 숨 막히는 침묵 속에서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 한 면에는 나오지 않을 겁니다. BBC는 기후라는 안전한 제목 아래에 묻어버리겠죠. 하지만 해군 정보 라인에서 흘러나오는 신호는 명확합니다. 아마존 강이 군사화됐습니다. 오늘의 분석 제목은 이렇게 잡겠습니다. 압박받는 콜롬비아, 침공을 경고하는 페루. 그런데 솔직히 말하죠. 이건 압박이 아니라 전쟁 최후 통첩입니다. 사소한 국경 분쟁이 아니라 브릭스의 물류 동맥과 나토식 봉쇄망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지각 변동입니다. 콜롬비아 나토의 글로벌 파트너로 불리는 나라는 워싱턴으로부터 가장 중요한 수로를 틀어막아라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반대로 페루 태평양에서 중국의 새 전초기지로 떠오르는 나라는 베이징으로부터 필요하면 포탄으로라도 그 동맥을 열어라라는 주문을 받았죠. 왜 형제처럼 지내던 두 나라가 해병대를 푸투마요로 끌고 가고 있느냐고요. 지도를 마르크스주의자의 눈으로 봐야 합니다. 자본의 흐름, 물자의 흐름, 그리고 그 흐름을 누가 틀어주는지 보라는 말입니다. 아마존 트라페시오를 보세요. 지도에서 점처럼 보이는 레티치아. 콜롬비아의 그 작은 마을이 남미의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병목지대입니다. 마나우스에서 출발한 브라질산 대두 바지선이든 리튬이든 전자부품이든 페루의 찬카이, 메가항만으로 올라가 태평양을 건너 중국으로 가려면 레티시아 앞 콜롬비아 영해를 반드시 통과해야 합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강이 물리학입니다. 콜롬비아가 그 1km를 막는 순간 찬카이는 굶어 죽습니다. 중국의 30억 달러 투자는 콘크리트 덩어리로 변하고 태평양 관문은 대서양과의 연결을 잃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일이 벌어졌습니다. 3주 전 콜롬비아 해군이 환경규정 강화, 마약 단속 검사 연장이라는 관료적 명분을 앞세워 브라질에서 페루로 올라가는 상업 선박을 무기한 억류하기 시작했습니다. 총성이 없는 봉쇄, 그러나 더 교묘한 봉쇄였습니다. 비를 맞으며 정체된 바지선 수백 척이 국경에 썩어갑니다. 워싱턴은 단 한 발의 총알도 쏘지 않고 중국을 질식시키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콜롬비아의 관료 시스템을 하이브리드 전쟁 무기로 만든 겁니다. 페루가 가만히 있었을까요? 리마의 반응은 1932년 전쟁을 떠올리게 할 정도로 공격적이었습니다. 페루 정부는 국가방위 교리의 레드 단계를 가동했고 저지대 정글 전투를 위해 설계된 강상장상, 포격정과 해군 전력을 접경으로 전개했습니다. 보고타 외교부로 날아간 메시지는 외교문이 아니라 국가안보 경고였습니다. 아마존 봉쇄는 페루에 대한 경제전의 전쟁 행위다. 1922년 조약이 보장한 국제 자유 통항을 콜롬비아가 보장하지 않으면 페루군은 물류 회랑을 확보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여러분, 그 문장 하나를 곱씹어 보세요. 회랑을 확보한다. 현실 정치 언어로 번역하면 단 하나입니다. 전술적 침투. 특수부대를 보내 레티시아 앞 항로를 물리적으로 장악하겠다는 뜻입니다. 명분은 국제무역보호, 하지만 실제로는 콜롬비아 영토에 대한 일시 점령 안전지대, 즉 침공입니다. 여기서 콜롬비아의 대통령 구스타보 페트로는 칼날 위를 걷습니다. 강을 막는 건 콜롬비아 아마존 주민들에게도 경제적 자살이고 브라질의 룰라를 격분시키는 일이라는 걸 페트로도 압니다. 하지만 동시에 페트로는 자기 나라 군사구조의 포로입니다. 콜롬비아의 딥스테이트는 미국 남부사령부와 전선 전화처럼 연결돼 있습니다. 페트로가 강을 열어라라고 지시하는 순간 보고타의 장성들은 그를 반구 안보의 배신자로 몰 수 있습니다. 미국은 콜롬비아에게 말했죠. 너희가 차단벽이다. 찬카이로 가는 건 아무것도 통과시키지 마라. 이 지점에서 경제 분석은 무서운 얼굴을 드러냅니다. 걸린 것은 바나나나 목재가 아닙니다. 중국의 식량 주권입니다. 브라질은 세계의 곡창입니다.
중국은 브라질 대두가 미국이 쥐락펴락하는 파나마 운하를 거치지 않고 아프리카를 빙 돌아가지 않고 아시아로 들어오길 원합니다. 아마존 창카이 루트는 항해 시간을 15일 줄이고 비용을 40% 낮춘다고들 말합니다. 베이징에게 레티시아 통과는 사업이 아니라 존재론적 국가 안보입니다. 그래서인지 제 소식통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중국이 페루에 이중용도 감시 체계를 제공했고 이미 이키토스에 설치됐다고요. 남부 콜롬비아의 공중 움직임을 읽어내는 레이더, 하늘과 강을 동시에 보는 눈, 페루가 자존심만으로 움직인다고요? 아닙니다. 페루는 먹어야 하는 초강대국의 팔이 되어 움직입니다. 우리는 1932년의 재현을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핵스테로이드가 섞여 있습니다. 그때는 지도 위선 하나 때문에 마체테로 싸웠습니다. 오늘은 글로벌 공급망의 열쇠 때문에 유도 무기와 드론이 등장할 수 있습니다. 나토는 아마존을 중국을 고립시키는 중세의 해자로 만들고 싶어 합니다. 브릭스는 아마존을 초고속 물류 고속도로로 만들고 싶어 하죠. 그리고 콜롬비아와 페루는 그 거대한 제국 게임에서 투기장으로 밀려난 검투사들입니다. 워싱턴과 베이징의 황제들이 멀찍이 앉아 구경하는 가운데 말입니다. 오늘 밤 우리를 잠 못 들게 해야 할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페루가 정말로 그 보이지 않는 강의 선을 넘어 봉쇄를 깨려 할까요? 그리고 그 순간 콜롬비아는 나토 파트너라는 지위를 방패로 삼아 외부 개입의 문을 열까요? 아마존 정글 한가운데에 미국 해병대가 레티시아를 방어한다는 명목으로 나타나는 그림, 상상만 해도 오싹합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진짜 핵심, 포위의 기계장치를 해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공식 서사는 무너지고 물질적 현실, 자본의 혈관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다음 파트에서 콜롬비아가 어떻게 환경규정이라는 도장을 무기로 바꿔 강을 봉쇄했는지, 그리고 그 봉쇄가 왜 창카이를 굶겨 죽이는 설계도인지, 유령 함대가 무엇인지, 브라질이 왜 중립을 버릴 수도 있는지까지 들어가겠습니다. 계속하려면 플러스를 보내주세요. 여러분, 콜롬비아가 막아버린 건 단순히 물길이 아닙니다. 그들은 중국 자본주의가 남미에서 숨쉬는 경정맥을 조여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방식이 더 공포스럽습니다. 대포도 기뢰도 선전포고도 필요 없었습니다. 필요한 건 단 하나, 서류철과 도장, 그리고 불허라는 한 줄이었습니다. 이 갈등의 핵심을 이해하려면 복합 물류를 봐야 합니다. 베이징의 마스터 플랜은 페루 광물을 찬카이로 빼낸다 같은 소박한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작은 사고입니다. 큰 게임은 따로 있었습니다. 브라질 마나우스 마나웃, 정글 한가운데 있는 거대한 자유무역지대, 오토바이 전자제품 부품이 쏟아지는 공장 도시, 그 산업 심장을 태평양에 붙이는 것. 지금까지 마나우스는 수출하려면 강을 내려 대서양으로 나가서 다시 한참을 돌아 파나마 운하를 건너야 했습니다. 느리고 비싸고 무엇보다 미국이 통제하기 쉬운 길이었죠. 그런데 새로운 루트는 지도를 찢어버립니다. 마나우스에서 출발해 아마존을 따라 올라가 레티시아를 지나 페루의 이키토스, 아이퀴토스나 푸칼파, 푸찰파 쪽으로 연결하고 거기서 도로 또는 미래의 바이오세아닉 철도로 창카이에 붙인다. 단축로입니다. 바다로는 7.1m를 줄이는 효과라고들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아시아 시장에서 경쟁력이 생기느냐 죽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나토가 이 루트를 죽이고 싶어 하는 겁니다. 강을 고속도로로 바꾸는 순간 대서양 패권의 목줄이 느슨해지니까요. 그리고 콜롬비아는 그 역할을 맡았습니다. 제 소식통들이 타바팅가 항만에서 본 장면을 이렇게 부르더군요. 유령 함대, 브라질 마투그로스에서 온 대두 마나우스에서 온 전자부품을 실은 바지선 수백 척이 비와 습기 속에서 멈춰 서 있는 모습, 브라질 쪽과 페루 쪽에 닻을 내리고 콜롬비아 구간 레티시아 아피을 지나지 못합니다. 배는 있는데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유령입니다. 보고타의 공식 명분은 생물 다양성 보호. 콜롬비아 해군은 미 육군 공병대의 자문을 받았다는 말까지 들립니다. 중국이 만든 새 바지선의 흘수 선체 깊이가 강바닥을 훼손한다는 논리를 펼치며 새로운 환경 허가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허가 처리 기간이 어쩌면 너무도 편리하게 18개월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생태주의가 아니라 무기화된 생태주의입니다. 강에 기뢰를 깔 필요가 없습니다. 환경 검사관만 세우면 됩니다. 거절 도장만 찍으면 됩니다. 미국은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물길 봉쇄는 군함이 아니라 관료제만으로도 가능하다는 것을. 전략 목표는 단순합니다. 찬카이를 굶겨 죽이는 것. 메가 항만은 물량이 들어와야 살아납니다. 브라질 물량이 못 들어오면 손익분기점을 못 넘고 대규모 중국 투자는 하얀 코끼리로 전락합니다. 그리고 워싱턴은 그 실패를 이용해 전 세계에 이렇게 말하고 싶어 하죠. 봐라, 중국의 1대1로는 작동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들이 과소평가한 게 있습니다. 페루의 절박함과 브라질의 분노입니다. 브라질, 룰라의 메시지는 공개 성명보다 훨씬 더 날카롭다고 합니다. 제 소식통들은 브라질 외교가 아이타마라티아이에서 흘러나온 내용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강을 열어라, 아니면 콜롬비아를 지역 통합의 적으로 간주하겠다. 브라질은 정글대대를 타바팅가로 이동시켰습니다. 침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압박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는 방영 10km 안에 세 나라의 병력이 모여드는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젖은 화약고입니다. 불꽃 하나면 폭발하죠. 페루는 여기서 한 단계 더 올라갑니다. 푸투마요, 푸투마요. 군사화입니다. 지도에서 북쪽을 보세요. 푸투마요. 강은 페루와 콜롬비아의 긴 국경선을 이룹니다. 레티시아에서 막히자 페루는 정글 해병 부대를 푸투마요 전선으로 이동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위성 정보는 콜롬비아의 푸에르토 레귀사모 맞은편에 페루의 전진 작전 기지가 새로 구축되는 정황을 보여준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메시지는 노골적입니다. 너희가 아마존을 막으면 우리는 푸투마요를 흔든다. 너희 남부 국경을 불안정하게 만들겠다. 너희는 내부 무장 세력 문제 반군 잔존 세력을 안고 있지 않느냐? 거기에 정규군 전쟁까지 원하겠느냐? 그리고 여기서 나토 변수가 들어옵니다. 콜롬비아는 단순한 남미 국가가 아닙니다. 이 지역에서 유일하게 나토 글로벌 파트너 지위를 가진 나라. 통신 프로토콜 정보체계 교리가 워싱턴과 브뤼셀에 깊게 접속돼 있습니다. 아마존 콜롬비아를 감시하는 레이더 체계가 플로리다의 남부사령부와 연결돼 있다는 말이 도는 이유입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벌어지는 건 전형적인 대리전 구조입니다. 페루는 중국의 이해를 위해 물리력을 행사할 준비가 된 강제팔이고 콜롬비아는 나토 질서의 이해를 위해 법과 봉쇄로 목줄을 조이는 경찰입니다. 하지만 가장 위험한 건 기술입니다. 조용히 들어오는 이중용도 기술. 페루로 들어오는 중국산 준설선과 장비들은 단순 건설 기계가 아니라는 주장들이 나옵니다. 측면 주사 소나 같은 군용급 탐지 장비로 강바닥을 정밀 지도할 수 있다는 거죠. 왜 지도화를 하느냐고요? 미래의 강은 바지선만의 길이 아닐 수 있습니다. 무인 수중 장비 수중 감시, 수로 통제 아마존이 고기 잡는 강에서 첨단 해군 작전 공간으로 변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시한폭탄이 있습니다. 페루의 최후 통첩, 이번 달 말까지. 요구는 단순합니다. 즉각적인 상업 인도주의 통항 회랑 보장. 콜롬비아가 환경 장벽을 내려 유령 함대를 통과시키지 않으면 리마는 해군에 호송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페루 군함이 콜롬비아 영해로 들어가 중국 화물을 실은 바지선을 보호한다. 미국이 무장 지원한 콜롬비아 경비정이 그 앞을 막는다. 이건 정글 한가운데서 재현되는 통킹만 시나리오입니다. 작은 충돌, 한발 선체 접촉, 그리고 공식 서사는 그 순간부터 전쟁을 정당화하는 기계가 됩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더 깊이 들어갑니다.
왜 이 갈등의 진짜 연료가 총이 아니라 대두의 부패 냄새인지, 파나마 운하의 병목과 같은 호수의 가뭄이 왜 아마존을 세계 물류의 새 심장으로 만들었는지, 그리고 이 혼란 속에서 누가 가짜 깃발 사건을 만들 유인을 갖고 있는지까지 구조적으로 해부하겠습니다. 여러분, 전쟁은 항상 화약 냄새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썩어가는 대두 냄새로 시작됩니다. 지금 삼국 접경지대에 퍼지고 있는 냄새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냄새를 이해하지 못하면 왜 브라질이 수십 년간 지켜온 외교적 중립을 깨기 직전까지 갔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금 나토가 콜롬비아를 통해 만들어낸 이 조용한 봉쇄의 진짜 효과는 배를 멈춘 것이 아니라 인위적인 식량 위기를 만들어냈다는 데 있습니다. 브라질은 농업 초강 대국입니다. 세계가 먹는 콩과 옥수수의 상당 부분이 이 나라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수백만 톤의 수확물이 타바팅가에서 멈춰 서 있습니다. 파나마 운하는 이미 포화 상태이고 같은 호수의 가뭄으로 통과 비용은 폭등했습니다. 선박들은 대기 시간에 지치고 화물은 부패합니다. 룰라가 정치적 자본을 총동원해 태평양 출구, 즉 아마존 창카이 루트에 베팅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콜롬비아 검사관 하나가 도장 하나가 부족하다고 말하는 순간 그 모든 계산이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룰라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환경 규제가 아니라 지정학적 사보타주라는 것을. 그래서 브라질과 콜롬비아의 관계는 100년 만에 최저점으로 추락했습니다. 좌파 동지 간의 연대는 사라지고 거대 국가가 이웃에게 보내는 냉혹한 경고만 남았습니다. 우리는 아시아로 가야 한다. 누가 우리를 막는다면 우리는 그를 우회하거나 밀어낼 것이다. 만약 콜롬비아가 계속 버틴다면 브라질이 취할 수 있는 선택지는 잔인합니다. 콜롬비아에 대한 식량 공급 축소 혹은 페루의 안보 작전을 사실상 묵인하는 것, 아이러니죠. 중국 자본을 매개로 브라질과 페루가 손을 잡고 콜롬비아는 워싱턴의 명령을 따른 대가로 고립되는 그림, 이것이 바로 파트리아 그란데의 분열입니다. 이제 시선을 보고타로 돌려야 합니다. 이 비극의 중심에 있는 사람, 구스타보 페트로. 마르크스주의 분석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건 단순합니다. 권력은 대통령 띠를 두른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총과 서류를 쥔 자에게 있습니다. 지금 페트로는 포위된 대통령입니다. 그는 평화와 통합을 말하지만 그의 해군은 미국식 교리로 훈련받았고 그의 정보기관은 CIA 자금으로 구축됐습니다. 우리는 지금 연성 쿠데타,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물류 쿠데타를 보고 있습니다. 콜롬비아 장성들은 탱크를 볼리바르 광장으로 끌고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아마존에서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페트로의 외교 노선은 자동으로 무너집니다. 이 봉쇄로 딥스테이트는 두 마리 토끼를 잡습니다. 하나, 미국을 기쁘게 하며 중국을 막는다. 둘, 브라질과 페루를 분노하게 만들어 페트로를 무능한 대통령으로 보이게 한다. 페트로는 덫에 걸렸습니다. 강을 열면 내부 우파와 군부가 환경과 주권을 팔았다고 공격합니다. 강을 닫으면 페루와의 전쟁으로 갑니다. 완벽한 심리전의 구조입니다. 하지만 남쪽 페루 아마존의 이키토스를 보십시오. 그곳은 이미 사회적 붕괴 직전입니다. 이키토스는 섬 도시입니다. 도로가 없습니다. 강이 생명선입니다. 콜롬비아 봉쇄 이후 식료품과 연료 가격이 폭등했고 시민들은 거리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페루 정부는 내부 폭발을 외부적으로 전환해야 했습니다. 교과서적인 부르주아 민족주의입니다. 빵이 없는 걸 보지 말고 콜롬비아가 우리를 모욕하고 있다는 걸 보라. 푸투마요로의 군사 이동은 단순한 외교 카드가 아니라 국내 위기를 덮기 위한 연막입니다. 그리고 중국은 이 민족주의를 기꺼이 지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끝에는 창카이로 향하는 열린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나토의 A2AD, 즉 접근 거부 지역 거부 교리가 등장합니다. 왜 대서양 동맹이 남미 정글에 이렇게 집착할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아마존은 아직 완전히 통제되지 않은 마지막 자원 회랑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마나우스 장카이 루트를 고착화하면 미국은 에너지와 식량 봉쇄라는 전략적 지렛대를 잃습니다. 항모로 바다는 막을 수 있어도 남미 내륙의 거대한 강 시스템을 막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부에서 막아줄 동맹이 필요합니다. 콜롬비아는 그 마개입니다. 나토의 전략은 명확합니다. 중국의 고속도로가 될 뺀 아무도 쓰지 못하는 죽은 강으로 만들어라. 물 위의 초토화 정책입니다. 이제 가장 위험한 시나리오 가짜 깃발의 가능성을 말해야 합니다. 긴장이 극도로 높아지고 좁은 강에서 무장 선박들이 서로를 겨누는 상황, 이것은 사건을 조작하기에 완벽한 조건입니다. 정체불명의 공격, 콜롬비아 순찰정 피격, 혹은 페루 바지선 폭발, 언론은 즉시 말하겠죠. 테러가 글로벌 무역을 위협했다. 국제사회의 개입이 필요하다. 그 다음 장면은 국제병력의 아마존 배치입니다. 브라질이 수십 년간 가장 두려워해 온 악몽이죠. 아마존의 국제화. 그리고 이 모든 제국 게임의 한복판에서 가장 침묵당하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원주민 공동체들입니다. 티쿠나, 위토토, 보라. 이 사람들의 땅이 군사화되고 있습니다. 콜롬비아와 페루는 토착 가이드를 강제로 동원하고 조상대지 위에 전진 기지를 세웁니다. 예전엔 레티시아와 산타로사를 오가며 물고기를 팔던 어부가 이제는 무장 고속정에 가로막힙니다. 그들에게 국경은 상상이었지만 이제는 강철 장벽이 되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의 효율성을 위한 싸움이 아마존 어부의 카누를 군사 목표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시간은 흐르고 있습니다. 바지선은 썼고 장성들은 지도를 갈아엎고 페트로는 48시간 안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압박을 받습니다. 그는 국가의 최고 사령관이 될 것인가 아니면 외부 군사동맹의 인질이 될 것인가. 강을 열면 제국을 분노하게 합니다. 강을 닫으면 남미를 전쟁으로 몰아넣습니다. 한 사람의 결정이 아마존을 계속 녹색으로 남길지 붉게 물들일지를 가를지도 모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판을 더 크게 보겠습니다. 파나마 운하의 붕괴, 기후변화, 민영화된 전쟁, 그리고 아마존에서 처음 벌어질 수 있는 드론 대 드론 충돌 가능성까지. 계속하려면 필수를 보내주세요. 여러분, 이제 시야를 더 넓혀야 합니다. 이 모든 혼란의 근저에는 하나의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아마존이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전장이 된 이유는 정치만이 아니라 기후입니다. 파나마 운하는 말라가고 있습니다. 가툰 호수의 수위는 역사적 저점으로 내려앉았고 한 세기 동안 미국 패권을 지탱해온 그 관문은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는 인프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선박들은 몇 주씩 대기하거나 적재량을 절반으로 줄여야 통과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불편이 아닙니다. 글로벌 물류의 심장부에 생긴 치명적인 혈전입니다. 이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물리적 대안은 사실상 하나뿐입니다. 남미 대서양에서 아시아로 향하는 대량 화물을 처리할 수 있는 유일한 시스템, 바로 아마존 창카이 복합 루트입니다. 그래서 워싱턴은 공포에 빠졌습니다. 이 루트가 굳어지는 순간 파나마는 관광 유적으로 전락하고 미국의 방구 무역 통제력은 증발합니다. 레티시아 봉쇄는 임시 조치가 아닙니다. 낡아가는 운하를 살리기 위해 새로운 수로를 질식시키려는 절박한 시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희소성의 지정학입니다. 하지만 아마존에서 벌어지는 전쟁은 여기서 더 어두운 단계로 진화했습니다. 갈등의 민영화입니다. 제 정보 보고서는 국경 지역에서 정체불명의 무장 세력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합니다. 공식적으로는 국제환경보호단체나 자연보전 NGO 소속 레인저들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전직 서방 군인들로 구성된 민간 군사기업 PMC에 가깝습니다. 그들은 녹색재단과 미국 유럽 자금으로 운영되며 쾌속정을 타고 강을 순찰하고 자동소총으로 지역 상업 활동을 차단합니다. 콜롬비아 정규군이 법적으로 하기 어려운 일을 대신 수행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녹색 하이브리드 전쟁입니다. 환경보호라는 명분 아래 영토를 군사화하고 중국의 접근을 차단합니다.
페루는 이 움직임을 좌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대응은 한 단계 더 위험합니다. 푸투마요 상공에 중국제 윙롱2, 윙롱2 전투 드론을 띄우기 시작했다는 정보가 돌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난감이 아닙니다. 공대지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실전 플랫폼입니다. 중국은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이 시스템을 페루에 제공했고 조건은 하나였습니다. 핵심 인프라를 보호하라. 우리는 남미 역사상 처음으로 중국제 드론과 서방 계약군의 쾌속정이 정글에서 충돌할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아마존이 치명적인 비디오 게임의 맵으로 변해가고 있는 겁니다.